이수연 작가님, 이번 강연을 통해서 외계 행성 연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멋진 강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1부 과학 강연이 끝났고요. 2부에서 이제 실시간 질문과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작할 텐데요.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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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SNS에서 들어온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계 행성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가능할까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네.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사전 질문이요. 네. 내용 중 하나였는데요. 뭐 일단 외계 행성이 있다고 무조건 발견할 수 있지는 않겠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범위 내에서 발견할 방법이 연구되고는 있어요. 이건 이제 우주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넓은 분야라서 뭐 지금 우주생물학이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외계 행성에서 생명을 찾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가 우주생물학이라는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외계 생명체가 이제 존재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암석과 네. 물뿐만 아니라 암석도 있어야 되고 자기장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리고 혹시 외계 생명체가 생겼다면 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 어떤 것을 닮았을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네네 아마도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고 하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미생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구에서도 우리가 지구에 사는 생명들도 대부분의 역사를 미생물의 형태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미생물의 형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다만 그 미생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생물과 닮았냐 다르냐는 사실 상상의 영역이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외계 행성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외계 행성에서 캐온 다이아몬드는 별도의 가공 없이 지구에서 팔 수 있을까요? 일단 외계 행성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이아몬드보다 그 외계 행성에서 그냥 돌 조각 하나만 가져와도 다이아몬드보다 비싸게 팔릴 거예요. 그런데 저 외계 행성에 있다는 다이아몬드는 어떤 형태냐면은 그 행성의 내부에 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부에 있어요. 핵 주변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행성이 이제 탄소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행성 내부는 압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상당량의 다이아몬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계 행성에서 다이아몬드를 캐올 기술력이 있다면 아마 다른 걸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달에 가서 돌을 주워와도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은하계에 수많은 외계 행성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행성도 존재한다고 기사로 읽었는데요. 우리 지구인들이 외계 행성에 대해 분석할 때 유의 깊게 보는 특이사항들은 무엇이 있나요? 뭐 이것도 오늘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만약에 생명을 찾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바이오마커들이 중점적이 되겠죠. 근데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바이오마커를 관측하기에는 좀 관측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관측을 시도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금성에서 발견되었던 포스핀, 그것도 이제 바이오마커 중 하나겠죠. 다만 지금은 외계 행성에서 이런 포스핀을 찾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차세대, 초거대 망원경들이 만들어진다면은 그때는 가능할지도 모르죠. 네, 우리 이제 고등학생 친구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 뒤를 연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사전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의 존재를 발견했다면 지구의 연구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만약 포획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할까요? 일단은 외계 생명체가 있는 곳을 실제로 발견한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그 생태계를 오염시키지 않을까예요.
실제로 이런 생태계 오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화성이나 다른 곳 생명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탐사선을 보낼 때는 그 탐사선을 아주 철저하게 소독을 해요. 그 외계행 어디 지구 바깥에 다른 곳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은 지구의 미생물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면역이라는 게 전혀 없을 거란 거죠. 그래서 한번 잘못 오염되었다가는 그 생태계 자체가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염 없이 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외계 생명의 포획의 문제는 이거는 사실 윤리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 과학의 문제는 과학도 어느 정도 관여는 하겠지만 과학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에는 윤리의 문제예요. 인류를 접한 적 없는 생태계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과학적 목적으로 함부로 채집해도 되느냐 마느냐는 이제 앞으로 실제로 그게 발견된다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주 윤리학이라고 이제 새로운 학문이 생길 수도 있네요. 네, 굉장히 가능성 높다고 생각해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사전 질문이었고요. 이제 생방송 진행하면서 댓글로 수집된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플레아데스님이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시면서 SF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책 소재는 연구하시면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일단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천문학이랑 그렇게 상관없어요. 일단 천문학의 범위에 들어가긴 하는데 외계행성 분야는 아니고요. 잠깐 질문이 다시 안 보였네요. 네. 뭐 작가 활동의 영감은 그냥 온갖 것에서 받아요. 그냥 TV 보다가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메모를 하기도 하고 책 읽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메모하기도 하고 그냥 뭐 집에 딸애가 있는데 딸애가 무슨 꿈을 꿨다고 하면 그 꿈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과학관에서 떠오르는 영감은 있으셨을까요? 자면서 생각해봐야죠. 네. 네. 좋은 영감이 떠오르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양미 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바이오마커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과학자들이 정하나요? 지구를 지구답게 하는 조건과 비슷한 맥락 같아 보이는데 차이가 있나요? 네, 바이오마커는 뭐 어떤 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바이오마커라고 해도 예를 들어 산소라고 해도 반대하는 천문학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통일된 의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이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물질들을 몇 개 골라놓은 거죠. 실제로 포스핀, 금성에서 발견된 포스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와서야 바이오마커로 검토가 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포스핀이 관측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바이오마커로 별로 검토가 안 됐었는데 이게 조금씩 검토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금성에서 발견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구를 지구답게 하는 조건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지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물론 지구랑 전혀 다른 환경에서도 생명이 탄생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에는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우리는 최대한 논리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물론 상상의 범위를 넓혀서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도 가능하다면은 어떻게 가능할지 거기에 대한 가설을 세워서 그걸 어떻게 관측하고 검증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구를 기준으로 한 조건들인 거죠. 네, 아주 명확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상가TV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가스 행성에서 떠다니는 완전 다른 생명이 있을 수도 있나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일단 금성에서 금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포스핀이 발견됐다고 해서 거기 생명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 생명은 아마도 금성의 대기를 떠다니는 미생물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만약에 정말로 있다면. 근데 그런 미생물이 뭐 가스 행성이라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스핀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성이나 토성에서는 포스핀이 그냥 만들어져요. 생명이 없어도. 그러다가 포스핀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뭐 거기서 물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 그걸
물이 고여 있는 것도 아니고 수증기로 있을 건데 실제로 물이 적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스 행성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상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거를 그 생명 발생을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없어요. 충분한 가설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잖아요. 코스모스라는 책도 쓰고 그 천문학자는 목성의 대기에서 떠다니면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상상한 적이 있어요. 그림도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그거를 이제 가스 행성을 떠다니는 생명을 찾아보도록 할 만한 우선순위를 높일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가설이나.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한마디가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우주 이 공간에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면 큰 공간 낭비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떠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P 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외계 행성은 결국 외계 지적 생명체를 꿈꾸면서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은 어디까지 믿으시는지 지적 생명체의 수준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약간 상상이라고 해야 되나? 신념의 범위일 수가 있는데 저는 외계 생명 자체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확실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성을 가질 수 있을까? 또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는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천문학보다는 이제 뭐 뇌과학이라든가 이제 정보과학 관련 분야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가 뭐 이 분야를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다만 저는 적어도 몇 개 이상은 외계 지성체가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이건 기대예요. 있었으면 좋겠다. 있을 거라는 게 아니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예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죠. 네, 저도 그런 기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이저 1호였나요? 네. 거기에 실렸던 네. 레코드판이나 금속에 새겼던 문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블루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하와이의 아레노시모 망원경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복구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들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건 저도 몰라요. 이건 네.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천문대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모르죠 지금은. 이어진 질문인데요. 현재 외계 행성을 찾고 있는 망원경은 어떤 망원경들이 있나요? 외계행성 관측만을 외계행성 관측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망원경들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플러 망원경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테스라는 다른 우주 망원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느 망원경이든 외계행성을 찾는데 쓸 수가 있어요. 당장 뭐 백화점 같은 데서 파는 좀 극영 좀 큰 반사 망원경 이 정도로만으로도 원한다면은 외계행성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새로운 외계행성을 발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4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방법은 뭐 망원경의 성능이라든가 뭐 크기라든가 그런 거는 한정 지을 수 있지만 이 망원경으로는 이걸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느 망원경이든 마음만 먹으면 외계행성을 찾는 데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저거 아레시보 망원경 이게 하와이에 있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와이가 아니고 그 멕시코에 있어요. 멕시코 푸에르토리코에 있어요. 네. 네,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일까요? 네. 아직 더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요. 신지인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관측하던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허블 망원경은 지금도 현역이에요. 지금도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원한다면은 거의 이제 북극이라는 이제
굉장히 북쪽, 아주 북쪽이나 아주 남쪽이 아니라면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여기서 말하려는 게 어쩌면 케플러 우주망원경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은하수 중심에서 살짝 벗어난 곳의 아주 좁은 영역만 관측을 했어요. 보름달 몇 개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수천 개의 외계행성을 발견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단했던 거고. 네, 저도 그거를 스텔라리움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외계행성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거의 첵스 네네네. 과자처럼 외계행성이 네. 막 박혀 있는 걸 음. 봤어요. 근데 그때 처음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건 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 했더니 관측을 그 네, 부분으로만 거기만 했죠. 그 방향으로만 해서 거기에 그렇게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요. 네. 블루문님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셨어요. 요즘 SBS에서 하고 있는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다중우주와 타임머신에 관한 이야기이더라고요. 작가님은 혹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드라마를 안 봤고요. 다중우주와 타임머신은 제가 앞에서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은 다중우주 자체는 실제로 연구가 되고 있긴 해요. 굉장히 최첨단 물리학 분야에서는 다중우주도 실제로 다루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가설의 영역이고 검증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실제로 연구는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타임머신은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한정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진 않은데 그다지 현실적인 건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예만 들면은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웜홀을 만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는 웜홀 입구를 하나는 지구에 두고 하나는 우주선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주선이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에서 봤을 때 100년이 지났는데 돌아온 우주선은 10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근데 둘이 웜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출발한 시간이 2000년이었다고 하면은 지구는 2100년인데 우주선은 2010년인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웜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2010년에서 2100년으로 가거나 2100년에서 2010년으로 가거나 하는 게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것도 웜홀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얘기고 만들 수 있어야 가능한 얘기고 글쎄요. 기술적으로는 현재로는 불가능하겠죠. 네. 지금 이거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SF 소설의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당신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라는 소설이 생각이 나는데요. 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내용과 또 비슷한 이야기의 다른 과학 SF 소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실시간 질문이었고요. 오늘 이제 강연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네. 강연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되네요. 네, 저도 많이 네.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강연 청중을 실제로 못 만나지만 이런 댓글 속에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또 느낌은 어떠실까요? 물론 청중을 앞에 두고 하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른 느낌인데 대신에 좀 더 느긋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코멘트나 질문이 오면은 그걸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체크도 가능하고 또 머릿속으로 생각할 시간도 좀 있고. 네, 이렇게 질문 많으실 줄 모르셨죠? 네네네. 네. 평소에 질문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네. 오프라인 강연하면 사람들이 쭈뼛쭈뼛 그런 것 같아요. 네,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댓글이어서 오히려 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연을 해주신 해도연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 과학 강연은 10월 29일 목요일 아톰 익스프레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달착한 사이언스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인사해 네. 주실까요?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